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 둘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 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이,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 사람이에요. 창피하지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예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때 당시엔 창피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딸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죠. 그 딸이 벌써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딸을 낳고 이때까지 살면서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남편을 만나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뜯어말리며 결혼을 극구 반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앞날이 구말리 같은 대학생이었고 전 고졸 출신 옷가게 점원이었거든요. 어디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러붙으려고 해? 너 같은 거 10트럭 갖다 줘도 우리 아들 발끝도 못 미쳐.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저 받아주세요. 아빠 없는 아이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그 아이가 우리 집 애라는 게 확실하니?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임신해 왔는 줄 알고 우리 아들 애라고 떡하니 받아달래?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태어나서 그럼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뱃속 우리 아기 모욕하는 건 정말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 집에 시집 오는 건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시집 와야 할 거다. 맘만이 봤단 큰 코 다쳐. 그냥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큰 실망을 끼쳐드렸는데 네가 말대꾸 할 때요? 평생을 말 잘 듣는 우리 효자 아들. 왜 하필 저런 거한테 꼬임당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속상하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의 선전포고대로 전 호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랑 다르게 알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에겐 힘이 되진 않았죠.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며 아이를 낳았고 그게 지금 가장 저에게 소중한 딸이랍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 딸은 본인 아들의 딸이어서 그런지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워낙 핏줄에 집착하는 분이기도 했고 아들 사랑이 유별나셔서 저희 딸도 본인 목숨처럼 아끼시는 모습이었죠. 고되고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우리 딸이 이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버티는 힘이 되었고 제 과거를 회상하면
어려운 집의 맞이로 태어나서 사랑은커녕 억척스럽게 동생들만 돌보며 살아왔거든요. 그와 반대로 내 딸은 그래도 태어남과 동시에 함께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게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우리 귀여운 손녀딸,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 닮았네. 네 엄마는 아주 꼴 보기 싫은데 넌 어쩜 이리 예쁘니? 엄마가 그렇게 우리 은주 좋아해 주니까 나도 기쁘네. 아빠는 어떠셔요? 아빠도 좋으시죠? 저희 집 첫 손주잖아요. 그래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손녀라고 하니 예쁘긴 하네. 너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도 애도 낳고 힘들었는데 잘해줘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너 하나 믿고 시집 보낸데 나 몰라라 하면 되겠냐? 그나마 애라도 예쁘니 이 집구석에서 발붙일 수 있는 거지.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속 터지기 싫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윤주 아니었음 이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윤주도 태어났는데 어머님이랑도 다 풀고 지내고 싶어요. 풀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내 아들 신세 망친 것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는데 이웃들이 얼마나 수군대는지 몰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겠니? 혼전 임신을 해도 애 상태를 봐가면서 만나야지. 어쩌다 저런 게, 에휴. 말씀 삼가주세요. 저라고 인태씨 뭐 다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저도 귀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욕 주지 마시라고요. 엄마 말씀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네가 나 꼬신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납작 엎드리란 말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꼬셔? 그래, 이제 와서 다 내 탓하고 싶겠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지. 그냥 소리 나겠니? 손녀딸이 태어났지만 전 계속해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시집살이에 익숙해질 때쯤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은 공인 회계사였고 한국 최고 기업인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다고 했죠. 딱 봐도 저와 스펙이 많이 차이나는 동서를 맞이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집안 위상이 올라간다며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온 후 어머님은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동서조차도 저를 업신여기며 무시했어요. 내 첫며느리가 너 같은 며느리를 보길 바랬는데 그래도 너라도 들어와서 내 면이 선다.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가당키나 하니? 뭐 너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네 형님 될 사람 뱃속에 애만 없었어도 절대 이 집안에 시집 오지 못했을 거야. 어머, 그럼 혼전 임신을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임신했을 수도 있겠네요. 누가 아니라니.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지주제에 이런 집안이 가당키나 해? 그래도 그나마 윤주가 우리 첫째 어렸을 때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보는 거야. 윤주 아니었음 진작 소박 맞거나 이 집안에서 쫓겨났을 게다. 그러게요. 어머님께 서사를 들으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더 잘 할 테니까 노여움 푸셔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전 그래도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는 마당까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 그래도 이 집에 딸 낳고 어머님 아들이랑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윤주 두고 이모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세 장가 충분히까. 그러게요. 돌싱도 급이 있는데 아주버님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도 있을걸요? 형님 주제 파악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면 뭐가 있을 줄 아세요? 그냥 애 딸린 이혼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잘하시라고요. 이 집안의 시집온 동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족속이었죠.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에겐 동서 시집살이까지 추가가 된 것이에요. 시아버님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워낙 과묵한 분이시니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잘해주어 행복했지만 그나마 남편은 변해갔기 때문에 사실 낙은 딱히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시할머니 산소에 다녀오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앞날을 모르고 말이에요. 오늘 시할머니 산소 벌초 좀 갔다 와라. 나랑 둘째는 사교 모임 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모시고 너라도 다녀와야지. 네가 벌초 해야지 누가 하니? 우리 집에서 한가한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버님 잘 챙겨드리고 얼른 다녀오렴. 형님이 갈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라서요. 이해하죠? 뭐 눈치는 있으니까 이런데 끼끼빠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딱 형님 패션에도 시할머니 벌초가 더 어울리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말 기분 언짢으신 건 아니죠, 형님? 내가 언짢다고 하면 사과라도 하려고 그래? 동서가 하는 말 기분 나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지. 기분 많이 나쁘네.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시키는 건 할게요. 동서도 내가 아무리 만만하다고 해도 말 조심 좀 해줘. 말은 가리란 말이야. 얘가 뭐 틀린 말 했냐? 어서 갔다 와, 늦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내 말 명심해라. 아버님은 팔도 아프시고 하니 네가 벌초해야 할 거야. 우리 집에 그런 거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그리고 더우니까 윤주는 집에 두고 가. 우리 손녀딸 탁이라도 하면 어쩐다니? 이는 무슨 갑자기 벌초를 간다고 해서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어.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전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벌초를 가게 되었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대놓고 싫은 내색이나 막말을 하신 적은 없는 분이었죠. 조용히 벌초를 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뭘 제일 하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 나이 28살이었고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처음 아버님의 물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우물쭈물 했어요. 딱히 아직까지 뭘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생각했던 꿈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곤 생각했어요.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니. 너네 시어머니랑 계속 부딪힐 게 뻔하고 안 그러냐?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지 얘기해다오. 그래도 윤주를 낳아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참 좋네요. 싫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윤주를 낳아줬는데 너네 시어머니한텐 얘기하지 마라. 너 얘기 들어가면 골치 아파. 처음 듣는 시아버지 의중에 놀랐습니다. 절 무조건적으로 미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결혼 생활 6년이 무조건 헛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불행하게도 저흰 마주오던 졸음운전 덤프트럭에 치여 큰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운전기사님은 사망을 했고 다행히 저와 시아버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순간찰나의 사고였지만 사고가 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버님 쪽으로 몸을 틀어 최대한 아버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시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인지 둘 다 큰 수술과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식구 2명이 큰 사고를 당했으니 아마 식구들 또한 충격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병원에 와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개념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내가 재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불행한 애랑 다니니까 생전 안 나던 사고까지 나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깐요. 아버님이 무사해야 할 텐데. 유산 정리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어째요? 돌아가실 땐 돌아가시더라도 유산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어차피 이 일도 아버님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겠다.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난 제일 걱정이 몸 하나 망가졌을까봐 걱정이야. 그걸 누가 병간호 한다니? 지금 쟤도 중환자실에 있어서 간호도 못할 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세상 가는 게 낫지. 이 많은 재산 두고 눈 감긴 아깝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건데 뭐가 아깝긴 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재산 정리 좀 해놓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에휴, 세상 뜨지 않는 거면 몸이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아빠 생명보험금이랑 윤주 엄마 생명보험금이 그래도 꽤 쏠쏠하네. 윤주한텐 안 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뭐. 아버지는 진짜 몸 하나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럼 곤란한데. 엄마 말대로 그럴 바엔 가시는 게 낫지. 아님 요양원 가시거나 해야죠. 윤주 엄마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태어나면 아버지 병간호라도 할 수 있겠어? 이래나 저래나 참. 그러니까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내가 저런 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결론은 이게 뭐야? 아유, 속상해 정말. 너네 아버지도 늙음하게 왜 속을 썩여 벌초하러 거길 왜 간다고 했소는? 저 나이 먹고 불구라도 되면 어쩔 거야? 정말 난 케어 못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샌 요양원도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죠 뭐. 그게 피차 서로 편하다니까요. 전 아버님 불구되는 것보다 유산이 제일 걱정이에요. 분배를 잘해주시고 돌아가셔도 돌아가셔야 할 텐데 여하튼 참 골치 아프게 됐네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병실에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님을 두고 개념 없는 가족들이 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님은 빨리 쾌차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재활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였어요. 제가 회복한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지만 같이 산 지 6년이나 되었는데 저에게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내려놓았죠.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었지만 워낙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 저 세상 갈 뻔했다 살아난 계기로
전 달라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가 눈 감긴 너무 아깝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나름대로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적절하게 시집살이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 진작 이래야만 했었지만요. 보험을 들어놨기 망정이지. 이 많은 병원비 또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넌 어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그렇게 하니? 제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동서였어도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참고 살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뿐인 인생, 저도 할 말은 하고 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안 참습니다. 회복하고 나니까 뭐 잘못 먹었나? 너 엄마한테 말 대답하지 말랬지? 너랑 결혼해서 엄마한테 불효한 게 엄청 큰 잘못인데 너까지 엄마한테 대들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라. 윤주만 아니었으면 확!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이제야 엄마 아들로 돌아온 것 같구나. 진짜 윤주만 아니었으면 저거랑 진작 끝내게 했지. 나 역시 윤주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이렇게 당신이 마바보일 줄 알았으면 나 역시도 당신 같은 놈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를까?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사람, 이제 보니 완전 지 엄마 바보. 답답하다 정말. 뭐? 놈? 이제 막 나간다 이거지?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뭘 배운 거나 있겠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둘이 있으면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사고 났더니 머리가 돈 게 분명해 저거. 병실에서 이어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막말이 있었지만 이젠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할 말은 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흰 퇴원을 했고 퇴원을 해도 딱히 크게 달라지는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밥을 하고 낮엔 청소, 아이돌 보기, 그리고 저녁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언젠가 아버님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가게 하나 차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회복은 다 했으나 그날 사고 트라우마 때문인지 운영하고 있던 회사 경영에서도 물려나 계셨어요. 그리고 대표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고 그 공석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련님과 남편에게 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공석으로 두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동선회가 놀러오는 주말이 되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선회 식구들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동서 시집살이를 하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회사의 대표 자리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잘 보여 대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었지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어쩜 저렇게 사람이 속물 같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살이 좀 찌셨네요. 능력도 없는데 외모까지 안 꾸미면 이 집에서 소망 맞아요. 너무 볼 게 없잖아요. 동서야말로 얼굴 공부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번다면서 피부과 좀 다녀.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잖아. 뭐라고요? 내가 여드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공부라고 나 놀리는 거예요? 와, 어이없네. 주제도 모르고. 혼전 임신해서 시집 온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지적을 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원래 말도 안 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연봉이 얼만 줄이나 알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한 돈이라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나한테 지적하려면 뭘 좀 갖추고나 지적하세요. 아주 가짜는 지적 같으니까 웃겨 정말.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왜 동서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 말을 섞겠어? 피차 서로 안 좋으니 피하자고. 어머머, 기막혀.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시네요. 뭔 급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피차 말 섞지 말자고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 역시도 하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하니 저 나름대로 그들에게 반박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하였죠. 그렇게 시댁에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며 나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려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국을 자리에 놓았다고 연봉 9천인 동서 국그릇을 내 거보다 먼저 안 놨다며 절 국자로 내려친 거예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만행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자로 지금 뭐 하신 거냐고요? 하다 이제 모려까지 쓰시는 거예요? 어머님, 역시 나이스샷. 형님, 경제활동을 안 해서 서열 모르죠? 어떻게 제 국보다 형님 국을 먼저 올려요? 그러니 어머님한테 국자 스매싱이 나가지. 우리 집은 철저한 서열사에 모르셨어요? 형님은 윤주 다음이에요. 얼른 국 바꿔요. 못 배웠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어쩜 이리 못 배웠어? 네 국이 먼저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하냐? 네가 나이만 많지 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서 국을 먼저 올려? 네가 돈을 벌어오기래 아니면 뭐 학벌이 좋아서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기래. 그저 밥순이처럼 집에서 밥만 축내는 게 어디서 손이 사람 행세야? 나이만 많은 게. 네 동서 깍듯이 보셔라. 명령이야. 넌 꼭 오늘 같은 날도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노려봐. 엄마 말 듣고 이참에 잘 배워. 나이만 많지 네가 재수 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서열 사회인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에 어이없던 찰나 남편도 이참에 잘 배우라며 혀를 차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는데 한계가 왔고 원래도 황당한 소리를 잘하는 이 집 식구들이었지만 하다하다 이제 연봉으로도 서열을 나누는 시어머니와 이 집 식구들을 보니 그래 돈으로 저울질하는 너희한테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마음으로 참교육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참교육은 다름 아닌 동서집과 시댁집을 싹 다 급처분하는 거였죠. 전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부동산에 집 매물을 다 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버님은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대대로 땅을 많이 물려받아 땅을 매매하여 지금의 회사도 재산도 다 축적을 한 것이었죠. 저희가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 일반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 앞에서 식구들이 한 얘기에 아버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고가 난 아버님을 걱정하기는커녕 불구가 되면 어떠냐는 둥 재산을 먼저 분배했어야 하는 둥 사실 아버님은 그날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아버님은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하시다 저를 불러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 부질없구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식구들은 내 몸보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욕심내. 그것도 모자라서 혹여나 내가 몸이 아파질까봐 본인들 뒷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이 마음이 헛헛해.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지금 가족들도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너한테 따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날 사고 났을 때 몸을 날려 날 먼저 구하려고 했지.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 기억이 참 선명하구나. 너같이 착한 애를 며느리로 두고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여서. 저 역시 뭐 아버님한테 따로 잘해드리거나 한 거 있나요? 마음의 부담 덜으시고 앞으로 더 잘 지내면 되죠. 전 그거면 되어요. 우리 병원에서 나가면 재활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져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너한테 증여할 생각이야. 내 목숨을 구해주려고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증여받아. 그리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버님은 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었고, 그것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선의 집과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었어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제 마음이 예쁘다며 주셨습니다. 어차피 별채를 따로 갖고 계신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는 집 2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과 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고,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국자로 맞고 전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자로 맞을 때 저희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맞았거든요. 딸아이에게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창피했고, 저 역시 정신이 번쩍 차려지며 그 길로 아버님이 주신 집 2채를 당장 다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한바탕 집은 뒤집어졌는데 전 웃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사고가 나더니 단단히 미쳤네. 아니, 어떻게 저거한테 우리 집이랑 얘네 집을 증여할 수가 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불구가 될 바엔 저 세상 가는 게 낫다고. 내가 사경을 헤매든지 말든지 그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날 당신이랑 애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서로 했던 말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살 부대끼고 몇십 년 산 가족보다 몇 년 동안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몸 날린 며느리가 낫더라.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것도 못 해줘? 아니, 아빠. 그래도 이런 건 상의하셨어야죠. 아무리 윤주 엄마라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지. 왜 애엄마 이름으로? 아주버니 웃기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면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죠. 전 연봉 9천이나 되는 며느리인데 저한텐 단 하나도 안 남겨주시면서 능력 없는 형님한텐 집을 2채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정말 제정신 아니신 거죠? 아니면 형님이 아버님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집을 2채나 주신 거예요? 다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저희 집 하나 다시 해주세요. 입 다물지 못해? 너 같은 것들을 자식들이라고. 다 나가라.
이젠 안 보고 살련다. 그놈의 돈. 내가 돈이 없으면 너희한테 금방이라도 버림받겠지? 돈 얘기할 거면 다시 나 찾아오지도 마라. 당신이랑도 그만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아주 소름이 돋네요. 대화 내용들 수준하곤. 아버님이 오죽하셨으면 나한테 증여하셨을까. 저 못 참아요. 이제 하다하다 무료까지 당하면서 이 집에 살 순 없죠.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봐요. 우리도 이혼해.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혼을 하려거든 재산을 다 토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쯤 되니 저도 악착같이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재산을 지키고 싶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내심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고, 살아계신 아버님이 저에게 증여해주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는 제 재산을 함부로 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의사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제가 매매한 집 때문에 시어머니와 동서네는 그 집에서 나가 따로 조그마한 집을 얻어야만 했어요. 아버님과 시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별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버님은 가지고 계신 별채에,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 그리고 동서네는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던 제가 이뤄낸 일이었고,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절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참교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이다. 우리 윤주한테 이런 인성 더러운 집안꼴을 보여줄 순 없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애 면접일이나 까먹지 말고 챙겨. 난 정말 보기 싫은 당신이지만 애한텐 아빠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할게. 아유, 아버진 어쩌다 아까운 집 두 채를 이 여자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받을 만한 가치가 돼? 양심 없는 거 같으니라고. 양심은 네가 없지. 그렇게 잘해준다고 꼬실 땐 언제고. 잡은 물고기라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니? 나한테 힘이 되기래, 도움이 되기래. 오히려 시집살이에 분란을 만든 건 너야. 다음 만날 여자한텐 그러지 말아라. 아,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줬으니 널 만날 여자가 있을까? 너 아버님 뒷배 아님 볼품없는 인간이잖아.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 눈치 보고 뭐 하나라도 챙기려면 조용히 살아. 시원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나니 도파민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회사 대표 자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자식들과 시어머니에게 단 한 푼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있어요. 결론은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돈을 풀지 않으니 가족들도 아버님 눈치만 보면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돌릴지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가진 재산 중 시어머니에게 일부 분할을 해야 했지만 그 재산은 아직 팔리지 않은 구석의 땅이었고 막상 시어머니에게 돌아간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조금씩 다달이 주는 용돈으로 느금하게 연명하게 된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게 되자 시어머니에게도 본인 잘난 척을 하며 눈치를 주는 모양이었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아주 알부자 집안이라고 들어서 선봐서 시집왔건만 다 망쳤어 정말. 이게 뭐냐고. 아버님 없으면 능력 1도 없는 남편에
이제 다달이 용돈 챙겨줘야 하는 시엄마에. 아우, 못 살아, 정말. 내 인생 다 망쳤어. 뭐야? 너 말이면 단줄 아냐? 내가 이 땅만 팔리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 줄 알아? 너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제 팔려요? 보니까 개발도 안 되겠던데. 됐고, 돈 좀 아껴 쓰세요. 무슨 땅 파서 돈이 나오는 줄 아나 봐. 제 인생 참 파란만장하죠. 전 집을 2채나 팔고 저와 딸아이가 살 집 하나 얻어 조그만 떡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꿈이기도 했고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솜씨가 좋아 떡케이크가 대박이 쳤고 지금은 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에 이뤄진 일이에요. 아버님은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 따로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지만 간간히 손녀딸을 만나면서 제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종종 만나서 귀여운 손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아버님의 낙이 저희 딸아이가 된 셈이네요. 그나마 제가 딸아이를 낳아 아버님에게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볍습니다. 점점 연로해지시는 아버님에게 이번 주말엔 제가 만든 떡케이크를 하여 딸에게 전달해 주어야겠어요. 종종 만들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더 잘 헤쳐나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늘 좋은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유부녀입니다. 결혼 10년이 넘고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과연 두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인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극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니 너네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뭘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아직 나도 장가 안 갔구먼. 됐어.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무슨 나보다 먼저 결혼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식 허락을 부모님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 형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다. 그게 원래 순서가 아니니 그딴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결혼 허락을 왜 형한테 먼저 받아? 그리고 형 결혼 안 한다며. 생각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언제는 자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린 먼저 결혼할 거고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잡아? 나 이 결혼 허락한 적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 제대로 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대학 때부터 연애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빠지지도 않고 너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아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호구를 잡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유연이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미쳤다 정말. 형한테 이런 소리를 그냥 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식도 오지 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겠어. 결혼을 할 때부터 아주버님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항상 막무가내였고 결혼식 때도 필요한 때 정신없이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 또한 화를 많이 냈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아예 더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무리 결혼을 저보다 일찍 했다곤 하지만 내가 결혼은 양보했으니 아이는 내가 먼저 낳아야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결혼을 형보다 먼저 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하여튼간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먼저 낳는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나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제발 우리 자녀 계획하기 전에 결혼이나 하라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요즘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형 그렇게 따지면 뭐든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형한테 불리한 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꼭 순서 따지더라. 야, 집안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꼭 조선시대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재수씨,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집안이니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조심 하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구먼. 여자가 임신 안 되게 하는 피임기구? 이런 것도 있던데. 재수씨 간단하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저보고 피임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아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씨 좀 예민하네. 내가 뭐 재수씨한테 빔 그거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죠. 나야 뭐 조심할 건 없지만 재수씨랑 동생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미안할 텐데 먼저 결혼해가지고 임신도 먼저 하면 아랫대에서 서열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서열 운운하는 남편의 집안은 그렇다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여러 번 재수하느라 남편이 먼저 대학도 갔고 군대도 먼저 갔다 왔고 심지어 취업도 먼저 했는데 그건 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여보. 일단 당신만 알고 있어. 나도 아까야 알았는데 도저히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대. 인터넷 노름하다가 적발돼서 조사받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징역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노름? 저번에도 무슨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내기하다가
싸움 나서 경찰서 갔다 왔다더니만 이번에는 뭐? 노름? 진짜 당신 형이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정말. 뭘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도 결국에는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도 밝히지 못할 일을 왜 굳이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휴,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네. 어쨌든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날 거고 어떻게 하지? 형은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면서 이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갚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형이 자꾸 사고 쳐가지고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형이랑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 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뭐 아주버님이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라도 차리시겠지. 아주버님은 한탕주의였는데 항상 노름과 내기를 일삼으면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러면서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며 1년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고 한 번 직장을 쉴 땐 6개월 이상 쉬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졸업 후 다닌 직장을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죠. 워낙 두 사람 성향이 달랐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주버님의 인생이라 존중해줬지만 아주버님은 아니셨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회사에 목숨을 걸어? 어차피 그만두면 남대는 회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기라냐? 승진을 빨리 해주기라냐? 결국에는 꼴랑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할 거면서 무슨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일을 해? 참.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스 줄 테니까 우리 투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난 투자는 별로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회사 좋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긴 왜 없어. 나중에 성과급으로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다 참고해서 승진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형만 그런다니까? 그러고 보니 형은 이번에 면접 갔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월급이 고작 그 정도로 뭘 하겠냐?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연봉 받는 게 낫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야근도 많다고 하는데 나 그런 곳에서 일 못하는 거 알잖냐? 재수씨가 우리 종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좀 쉬고 싶은데 재수씨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직장에 짱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자기 회사 얼마나 애정 갖고 일하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저도 이직해서 그런가 한 직장에 이렇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 보면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단하긴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가 사장이라도 시켜준대요? 그냥 미련한 거지. 월급 주는 만큼 대충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걸. 쟤는 쓸데없이 저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수씨라도 뭐 투자 생각 있으면 할래요? 하긴 종수나 재수씨나 배포가 콩알만 해서 투자는 못하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는 즐기는 거란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와는 다른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었고 겨우겨우 선자리를 마련해서 소개를 해줘도 아주버님은 복에 겨워 다 거절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 주선한 선자리도 아주버님 막말 때문에 파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 저에게 전화까지 올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난 정말 네 아주버님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아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철없어지는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어렵게 부탁해서 선자리 마련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왜요? 아주버님 그래도 신나서 선자리 가신 거 아니세요? 전날에 남편한테 같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챙겨 입고 나갔다던데. 선보는 여자분도 엄청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주버님 직장이나 이런 건 아시고 선자리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자리 오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그니까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니?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건데, 성형은 어디랬느니?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시부모 보실 생각 있느냐면서, 아이고, 자긴 결혼할 때 반반 비용 낼 여자가 필요하단다. 기가 막히지? 뒷골악선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디 한번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 어머,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진 보시더니만 엄청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자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여자도 직업이며 뭐 이런 거 다 상황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대. 그렇게 가니까 종대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휴, 개념이 없는 여자란다 정말. 쟤를 어쩌면 좋니? 유연아, 내가 너한테 형님 자리 꼭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자리를 그렇게 파탄을 낸 아주버님은 얼마 뒤에 결혼을 한다면서 형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형님과 만나는 와중에 선자리를 나간 거였어요. 형님께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아주버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형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아주버님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형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주의 깊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동서, 말 놓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이고 설도 위잖아. 안 그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다며? 우리가 애 낳기 전까지는 동서네도 아이 안 갖기로.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도 바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한 2, 3년 있다가 낳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동선에는 딸을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별을 제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 자녀 계획은 없어요. 남편이 좀 있으면 승진식이라 그때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좀 더 다니고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은 바로 임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첫째잖아. 그럼 이제 장손 낳아야 나도 좀 편해지겠지? 남편이나 나나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 계획하면 당장 임신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출산일 이것저것 생각해서 3개월 안으로는 가지려고. 왜? 동서는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하긴 동서 보니까 임신이 쉬울 것 같지는 않네. 나는 생리도 꼬박꼬박 잘하거든. 아, 제가요? 저도 생리 꼬박꼬박 잘하긴 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검사 받아봤더니 생리를 꼬박꼬박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는 계획하면서 바로 병원 다니려고요. 형님은요? 나? 내가 왜 병원을 다녀? 아유, 동순애는 좀 시원치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또 나이랑은 별개잖아? 솔직히 나도 40대니까 걱정되겠다고 많이 듣는데 나 보기보다 신체 나이 젊거든. 난 병원 안 다녀도 임신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 서열도 있는데 동서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있을게. 아주버님과 똑같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주버님만큼이나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꼭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오셨고 형님은 은근슬쩍 제 옷 택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뭔지도 보기도 하셨어요. 동서,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어디서 샀어? 택 한번 봐도 돼? 여긴 어디지? 아니, 내가 웬만한 브랜드 택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 피부 관리는 잘 안 하는가 봐. 동서 나이에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되겠어? 누가 보면 나보다 언니인 줄 알겠네. 동서, 화장품은 못 써? 화장할 때 그렇게 얇게 화장하면 기미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아? 아, 이거 그냥 보세 옷이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이것저것 잘 맞는 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네. 에이, 동서는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보세를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래도 보이는 이미지가 단데. 그렇게 아껴 써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긴, 도련님 월급이면 브랜드 옷 하나 사기는 힘들겠네. 동서는 그냥 사원이지? 월급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 도련님은 언제 승진한대? 옷 사기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입는 거라. 저는 브랜드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 승진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빨리 승진하는 편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동서도 참 힘들겠다. 조그만 월급 아껴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좀 와. 나 안 입는 옷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거든? 차라리 동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 아우, 미리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동서한테 줄 걸 그랬어.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짠하네. 대놓고 형님이 저를 무시해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그래도 못난 아들 걷어간 형님이니 혹시라도 잘못 말이라도 꺼내면 다시 아들 되돌려 놓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전 시부모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못 말리시니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세등등해 절 무시하시더라고요. 동서, 저번에 동서 친정 어디라고 했지? 무슨 읍이라고 했나? 아, 동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산 타고 놀고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그런 거 TV에서나 봤지.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동서네 동네가 딱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시골 촌구석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상경한 거야?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자란 동네가 더 촌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화점이며 뭐며 다 다니면서 다녔는데요, 뭘. 형수님이야말로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처음 가보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나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동서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동서랑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럼 이 과일 먹어봤어? 용가라는 건데,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동서네 친정에 이런 과일을 좀 보내드려 봐야 되겠다. 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와이프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요. 형수님 근데 너무 저희 와이프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자꾸 와이프 촌 출신이냐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 동서는 이렇게 남편이 두둔해주고 너무 좋겠네.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동서네 친정 주소가 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매번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혈안이셨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이 계획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선 집으로 누군가 바로 달려왔는데, 바로 아주버님이셨답니다. 재수씨,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선 이렇게 대책 없이? 재수씨,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가서 재수씨가 사과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진 아이 갖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순서가 있지.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그리고 와이프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를 해? 형이 더 이상해. 아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왜 안 생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찾던지 도움을 받던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임신을 바라면 뭐가 돼? 형 결혼한 지 5년이고 우리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언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병원이나 가봐. 우리가 왜 병원을 가봐? 아이는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욕심내서 순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려던 아이도 니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그니까 재수씨도 가서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얼마나 임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자연순리를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임신해야 하는 걸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임신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분노하며 화를 내자 다행히 아주버님은 집으로 가셨지만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모두 형님은 오열하며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내일을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항상 두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니 저희에게 매번 사과하셨죠. 그렇지만 따로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해도 꼭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우리 재수씨는 어떻게 하나? 우리 조카 공부는 글렀네 글렀어. 우리가 아들 낳으면 당연히 머리 똑똑했을 텐데 재수씨 나중에 조카 키우려면 고생 좀 하겠어요. 머리라도 좋아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에휴. 진짜 형,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우리 다신 좀 보지 말자. 형, 우리가 형네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네 자식 보고 엄마 머리를 닮았다느니 어떠느니 하면 기분 좋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딴 말을 해? 엄마랑 아버지도 그래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형한테 그딴 말?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애가 맛이 갔어. 너 언제부터 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하긴 니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면 지금 이 사달이 낫겠냐?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당신이 참아. 어린이잖아. 원래 첫째가 좀 고단한 편이지. 동생들이야 뭘 알겠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당신이 좀 참아. 그리고 부창 부술하잖아. 그 아내의 그 남편. 이게 같이 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결국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멈췄어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에 시부모님도 이제는 당신들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기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기촌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니들 이렇게 니들끼리 잘 사는 건 보기 좋다마는 그래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시잖아. 이번에 기촌하겠다고 한 건 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생활비를 드리진 못해도
집이라도 구해드리거나 지어드리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로 가시겠다고 결정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아직 지역도 결정을 못했고 아마 결정하시면 집 내놓거나 하실 것 같던데? 그걸로 새로 집 짓거나 구하면 되지 뭐. 뭐? 그걸 왜 팔아? 그 집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팔면 난 유산으로 뭘 받는데? 그거 원래 내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내 건데 그걸 왜 팔아? 집은 일단 그냥 두고 생활비는 그래도 모아두신 돈으로 하실 테니 우리가 집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지.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나? 뭐? 지금 원룸이라고 했어?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하시지만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기촌하려면 시골집 구해야 하는 건데 무슨 원룸은 구한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 꼭 형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법도 없고 그걸 처분하든 뭐라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그 와중에 자신 유산을 챙기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어이없어 했고, 세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기촌을 결심하셔서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 이젠 좀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아닌가? 우리는 뭐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서 먹기 부족하진 않은데 동선에는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 동서 안 그래도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브랜드 옷 하나쯤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려나? 가만 보자. 도련님이 원래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나? 그렇지. 이제 과장 되는 거니까 아마 대리지.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한 회사에 뼈를 묻어봤자 뼈가루만 되지 뭐가 되진 않는다니까. 회사에서 고작 사원한테 사장이라도 되라고 자리 하나 주겠어?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답답했다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희한한 고집이 있어. 봐봐. 결혼도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 여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그러게.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사람이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련님은 잘 그런 거 모르는가 보다. 어쨌든 과장이라니. 참 그 나이에 과장이면 밥은 먹고 살겠니? 에휴,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도련님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급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뭐 과장이라니. 열심히 한 대가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둘이서 신나 깔깔 대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기업부장 형님에게 회사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며 저희에게 친구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친구라며 말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던 형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너네 회사에 대표로 가는 건데 몰랐어? 라며 형님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더니만 형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말을 했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대표로 온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이번에 대표 바뀐다고 했던 게 도련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갑자기 대리에서 무슨 대표야? 뭐 단체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제 친구인 거 도련님 알았어요? 내가 말을 했었나? 아니요. 형수님 친구분 계신지는 몰랐죠. 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거기 대표로 갈 겁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들으셨죠? 대표 자리 두고 말이 좀 많았는데 그쪽 대표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승진하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형수님.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일개 사원이 무슨 대표가 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죠? 아닌데? 대표님이 나랑 같이 술 마셨을 때도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회사 대표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도 별말 안 하던데 갑자기 무슨? 형수님이 대표랑 친하던 아니던 뭔 그건 제가 할 바는 아니고 우선 그 사람 횡령권도 있어서 아마 가자마자 그거 조사할 것 같네요. 감사도 바로 실시할 거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대신하셨으니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걱정은 안 하시겠죠? 남편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한 보답을 대표 자리로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성사한 거래도 워낙 많았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렇다고 형님네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회사 대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형님은 뒤로 쓰러질 듯이 놀라하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남편이 대표로 간 후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 대표의 횡령건에 형님이 연루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업무 태만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부장이라 자부심을 갖던 형님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희를 무시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굳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엎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봐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통에 요즘은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쫓겨난 형님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육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의 성격은 육아에도 빛을 발하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명을 더 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다들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요.